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12월부터 내년 23년도 9회 손해평가사 시험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손해평가사에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손해평가사에 대한 궁금증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란 무엇일까요? 그죠? 저희가 지금 손해평가사가 되려고 이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손해평가사는 그 농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라서 국가 전문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이제 농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게 이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자격을 취득하고 손해평가사로서의 이제 손해평가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태풍이나 이런 그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손해평가사라고 하겠습니다. 꼭 뭐 그대재해만 있었을 때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각각 조사 시기들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착과수 조사를 하는 뭐 사과, 배, 단감, 뜰분감 품목들도 있고 재해가 있었을 때만 조사하는 품목들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지긴 합니다. 자격시험의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고요. 운용기관은 흔히 말하는 관리기관이죠. 관리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고 하고 줄여서 우리가 농고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손해평가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수없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농고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자, 농고문의 관리기관이고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농업손해보험. 농업손해보험은 그러니까 시행부처, 시행기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는 기관. 자, 그리고 이 응시는 대부분 40대에서 60대까지가 응시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카페 뭐 인원을 그 스터디 회원을 모집하고 유튜브 강의를 해서 가입하는 연령대를 보면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합격률은 사실 50대가 제일 높고요. 50대가 제일 높고 60대까지도 응시를 하시고 많이 도전을 하시는 거는 아직 손해평가사는 정년이란 게 없습니다. 정년이란 게 없기 때문에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 자격증 공부를 하시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굉장히 괜찮은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불과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재해는 많았고 손해평가사 인력은 부족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이 좀 됐어요. 조사 일수도 많았고 손해평가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3, 4년 전에 정말 입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뜬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2,000명 넘게 합격자를 배출했잖아요. 합격자를 배출했고 이번에도 1,000명이 조금 넘게 합격자를 배출해서 지금은 4,900 얼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총 자격증을 획득한 이제 인원수가. 그래서 거의 이제 5,000명 가까이 육박을 해서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5,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만큼 이제 자격증을 따기도 힘들었지만 실무에 나가서 내가 일감이죠. 우리가 조사 일수를 챙길 수 있는 것들도 치열한 경쟁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배당 경쟁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22년도도 해패별로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우리가 해패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한손협하고 이제 농지업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손협 같은 경우는 한 20일에서 40일 정도 일을 했다고 이제 통계상 이야기를 하시고 농지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입니다. 신규는 이제 한 30일에서 50일 사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은 법인마다 뭐 법인이 1군이냐 2군이냐 3군에 따라서 법인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법인은 저 같은 경우는 한 75일 딱 75일 일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법인 소속입니다. 소속은 또 신입이죠. 신입들한테는 또 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총 일수가 한 75일 정도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 하지만 이 자격증의 가장 좋은 점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은 나이, 학력, 지역, 경력 모든 어떤 것도 제한이 없다는 거.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자격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만 있으면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은 아주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노후 대비, 그다음에 이제 은퇴 후 재취업, 그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연령층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제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들고 관심도도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일은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농업재보험 손해평가죠. 손해평가고 이거는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가 시험에 이제 손해평가란 해서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에도 나오고 2차 시험에 1과목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하고 기타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는 게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한다면 이건 이 예로 도대체 뭐 피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뭐 손해액 보험가액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사과라고 이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발화, 개화, 이제 개화하고 나면 이제 육아가 열리죠. 육아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커서 과실이 되고 수확을 하게 되는데 자, 발화기 때 보통 이제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은 전년도에 보험을 가입을 당해 보험을 가입하죠. 당해 보험을 가입하고 이제 전년도에 보험 가입하는 것들은 종합가수들이 전년도에 보험 가입을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밭작물들은 전년도에 가입하는 것도 있고 당해에 가입하는 것도 있고 물론 과수도 전년도에 가입하는 거 있고 당해에 가입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품목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다 암기를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가입 시기, 그다음에 종기 이런 거 다 암기를 할 거예요. 2월에 보험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발악이죠. 자, 2월쯤에 오는 우리가 흔히 이제 2, 3월 달에 많이 오는 이제 재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3월 달이면 거의 봄에 가까운데 우리 봄동상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상해들이 있죠. 봄동상의 피해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봄동상의 피해 이런 것들 조사할 수 있겠고 한 5월경쯤 되면 육아가 달리죠. 육아가 달렸을 때 우리가 우박이 왔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사과에 이제 우박이 오면 이 사과 이 육아에 상처를 입겠죠. 그래서 얼마나 타박을 입었는지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자 5월달에서 6월달 넘어가서 7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요 정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해들이 많죠.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일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을까지 가면 가을 동상에도 있겠죠. 낙과 피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재해에 따라서 착과 피해가 있는 재해도 있고 낙과 피해, 착과 피해를 같이 동반하는 재해들도 있어요. 재해들도 있어서 그 재해에 맞게끔 낙과 피해가 있는 재해는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가 있는 곳은 착과 피해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낙과 착과 다 피해가 있는 것은 둘 다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적과전 종합위험 품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적과전 종합위험 가수 사종 품목은 기본적으로 이 나무에 과실이 몇 개나 달렸지라는 착과수 조사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언제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다라고 해서 그를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가장 먼저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될 거예요. 신규 분들일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신규가 아닌 분들 이제 경력자들은 뭐 3, 4월 달 그게 이제 밭작물 조사들도 있겠죠.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겨울에 시설 조사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보통 이제 신규 분들이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될 거예요.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과, 배, 단감, 뜰봉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종합가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착가수 조사를 하는 게 포복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포도, 복숭아, 자두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착가 조사를 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 복숭아, 자두 적가 후 착가수 조사를 6월경에서 7월 초 말까지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재해가 만일 있다고 한다면 낙가 피해 조사, 착가 피해 조사는 쭉 이어져 가겠죠. 결국 10월에서 11월경 수학기에 들어가면 이런 재해들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했을 거예요. 그죠? 재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수확량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수확량 조사라고 손해액을 평가하게 될 거고요. 11월 말 또 이제 저가전 종합위원 같은 경우는 1월 말까지도 가죠. 그래서 나무 피해 조사까지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손해평가사가 주로 하는 일이 될 거고, 지금은 이제 과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보통 9월달, 10월달 경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험에 가입하는 품목 중 하나가 이제 벼예요. 벼 농사 많이 지으시죠. 그래서 보통 9월달 말에서 10월달은 대부분 우리가 신규분들이 누구나 빠지지 않고 한 번은 하게 되는 조사가 벼 수확량 조사입니다. 그래서 벼 수확량 조사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밭작물도 수확량 조사가 있을 수 있죠. 꼭 가수가 아니어도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농작물 재해보험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림부라고 이야기하죠. 줄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 소관부처는 제일 위에 소관부처는 농림부가 될 거고요. 그걸 이제 일을 받아서 관리하는 기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금원이 되겠고요. 자꾸 넘어가네요. 그다음에 농구본에서 재보험 사업자를 선정하고 약정 체결하고 국고보조금, 보험료, 운영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농작물 재보험을 시행하는 시행 기관은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보험 사업자 누구 알고 계시죠? 농협, 손해보험, 우리가 말하는 NH 손보가 되겠죠. 자, 재보험 사업자가 되겠고요. 재보험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일을 바로 하지는 않죠. 그를 대행해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사자가 될 거고요. 손해평가사는 조사를 하고 손해평가 결과 조사서를 농협에 제출을 하죠. 손보에 제출을 하면 농협에서 우리한테 뭘 주나요? 수당을 주게 되죠. 수당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약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보험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있고 보험사가 있어요. 그죠? 보험자가 있고,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게 될 거고, 재해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금을 주게 되는 이런 원리로 가게 되고요. 재보험료, 재보험금 요거는 나중에 이제 차차 더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농작물 재보험도 그죠?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는 보험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보험금을 이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다시 보험회사가 다시 또 보험을 들는 경우가 있죠. 보험회사에. 그거를 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재보험을 국가에 듭니다. 정부에 들어요. 정부에 들거나 국내외 민영보험사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정부의 재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재보험료를 내고 이제 그러면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죠? 농협에서 재보험금을 주게 되겠죠. 그 외 기관들이 보험개발원이 있고요, 금융감독원이 있고, 보험개발은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곳, 금융감독은 기초서류를 확인하는 곳,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1차 시험해야 돼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2차 시험 1과목에 요 지금 도표가 그대로 지금 이제 들어와서 1과목에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실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사업관리기관은 농금원이더라. 사업시행기관은 재보험 사업자이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농작물의 재보험 사업자는 NH농협 손해보험, NH손보가 되겠더라. 그 다음에 보험업법, 농업재보험법, 농업재보험 손해평가요령, 손해평가 업무방법서에 따라서 저희가
손해평가를 하게 되죠. 손해평가 업무 방법수가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평가를 하려고 하는 매뉴얼이 되겠고요. 자꾸 앞으로 넘어가네요. 매뉴얼이 되겠고, 요 세 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에서 치르게 되는 상법 보험법,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법, 손해평가 요령, 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손해평가 시험 칠 때 1차 시험에서 치게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2차 시험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인데, 뭐 22년도부터 해서는 이제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를 가지고 시험을 치지 않고 우리가 기본 이론서라고 해서 기본 이론서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22년도부터는 이론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제 시행 기간은 농협 손보, NH 손보가 되겠지만, 보험 가입은 지역 대리점이나 지역 농협에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은 다 그곳에서 하게 되고요. 자, 가입 신청, 재보험 가입자들이, 계약자죠. 계약자들이 가입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가입을, 이 보험을 받아줘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인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지 확인은 농지 원장이나 실제 가서 이제 과수원이라고 한다면 나무수나 밭작물이라고 한다면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여기에 이제 보험을 가입해도 되는지 타당한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현지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현지 확인을 거치고 인수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청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계약자가 보험료를 수납하며, 그죠? 보험 가입 체결이 되는 거죠. 보험 가입이 체결되면 보험 증권이 발급되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계약자가 내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도 실은 사업 실시 지역에서 농업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요 계약자잖아요. 계약자, 농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계약자들이 이제 계약자가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2차 과목에 이제 2차 시험에 1과목에 가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궁금하신 거는 이제 취업이나 수당일 건데요. 취업은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들 이제 손해평가사가 배출이 되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입소문이 많이 났죠. 나 현장에 나가서 건이 얼마 안 되더라. 입소문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업으로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권유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이제 투잡 정도 일이 있어서 이제 부업으로 이 일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정년을 하시고 나는 뭐 다른 거 대신 이 전문적으로 이 일만이라도 소일거리라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수당 자체가 만일에 올해 같은 경우 뭐 한손해비 20일에서 40일 일했다. 농지업이 뭐 30일에서 50일 일했다. 한 40일, 50일 일했다. 아마 1,000만 원이 못 되는 수준이 있거든요. 이제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에 있으신 분들은, 협회가 두 군데라고 얘기했죠. 한국손해평가사 협회가 있고, 이거는 딱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만 해서 이루어진 협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줄여서 한손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가 있고 농재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재협은 이제 손해평가인이신 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재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사정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법인은 지금 뭐 그때는 제가 34개라고 돼 있는데 지금 뭐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어 조금 이제 개수는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는 누구나 가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가능하고, 내가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이제 나왔다고 하면 내가 뭐 활동하고 싶은 협회에, 그건 가입은 내가 원해서 가입하시면 돼요. 내가 뭐 한손해배 가고 싶다라고 하면 한손해배 들어가시면 되고, 농재배 가고 싶다면 농재배 들어가시는 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손해평가사 이 자격증은 내가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농협에서 부여한 어떤 코드 번호들이 있습니다. 자격 코드 번호들이 있어서 나는 뭐 농재업도 하고 싶고 한손해업도 하고 싶다. 그래서 난 2개의 협회를 들겠다. 그것은 안 됩니다. 협회는 한 곳에만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손해사정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법인들이 30대에서 40대, 50대 초반 위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령대가 훨씬 더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0대 또는 30대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 곳이 손해사정법인이고 손해사정법인은 실제적으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표를 가입을 하시면 우리가 받는 수당이 만일에 5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0% 회피 수수료만 내고 본인이 다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당을 손해사정법인 같은 경우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막 50만 원을 내가 수당으로 받는다. 하루 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회사와 나눕니다. 회사는 그죠? 맞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 저희한테 주지 않겠죠. 그래서 뭐 50% 조건으로 계약하느냐, 60% 조건을 계약하느냐, 뭐 70% 조건을 계약하느냐, 계약하는 거에 따라서 회사가 얼마 가져가고 우리가 얼마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수당체가 손해사정법인은 좀 다르고요. 이제 수당은 회폐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자격증 수당 5만 원도 있어가지고 회폐가 훨씬 더 수당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해사정법인은 아무래도 회사가 나누니까 수당은 훨씬 더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사 일수 같은 경우에는 회폐가 훨씬 더 조사 일수가 적고 그다음에 법인에서는 이제 조사 일수는 대신 더 많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 손해평가사 일이 농협선부에서 책임을 지는 곳을 손해사정법인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감을 손해사정법인 지역을 나눠서 손해사정법인에 주면 법인에서 다시 회표로 일을 내놔주는 이런 단계로 일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조사하는 일감은 손해사정법인들이 더 많고 회폐는 수당이 높은 반면에 일수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손해사정법인은 수당은 더 낮게 받아가지만 조사하는 일수가 더 많아서 그런 장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당 부분이 실은 제일 궁금하실 텐데 뭐 올해 얼마를 벌었어요? 뭐 이렇게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진짜로 다 달라요. 그래서 올해 뭐 활동하신 분들이 얼마를 벌었어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법인에서 일을 했고 한 75일 정도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당만으로 치면 한 1,3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더라고요. 그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당 외에도 경비가 실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경비에서 세이브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경비에서 알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당은 회폐보다 훨씬 더 낮다 하지만 조사일수가 더 많다 이렇게만 이해를 좀 지금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법인 안에서도 사람들의 수당은 천차만별로 다 다르고요. 왜? 계약 조건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봉제로 계약을 하면 달달이 급여가 같겠죠. 그런 부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테고요. 젊은 사람들이 보통 연봉제 가입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계약직으로 내가 일한 것만큼 수입을 가져가는 수입제, 정률제로 보통 많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폐와 같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가져가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수당 차이는 회피하고 손해사정법인은 있더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손익평가사 수당은 회피에서 일을 하시면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죠. 일종의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기본 수당은 회피에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 나중에 그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내가 사업 소득 신고 따로 하죠.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하게 되고요. 손해사정법인 같은 경우는 회사니까 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죠. 뭐 4대 보험 부분 이제 떼고 그죠? 나머지 부분들도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농업재해보험 한 번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 지금 현재 손해평가사 시험을 치른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시험을 칠 때 농업재해보험에서 어업도 들어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고 우리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입니다. 농작물과 가축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거법령은 농업재해보험법, 업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자,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도에 도입이 됐고 사과, 배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가축재해보험은 그 전문에 훨씬 더 빨리 가축재해보험이 도입이 되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 기준입니다. 67개 품목이고요. 자, 가축 같은 경우는 16개 축종이 되겠네요. 자, 보상재해는 우리가 보통 특정한 위험이냐 종합위험이냐라고 분류를 많이 하는데 종합위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모든 재해들이나 이제 화재 그다음에 조수에는 짐승들 있죠. 새나 이런 짐승들에 의한 것들도 다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런 것 같이 다 보장을 해주는 것을 이제
종합위험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병충해는 기본적으로는 보장하지 않지만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딱 그 품목들은 또 병충해를 또 보장해주게 되는 거고요. 특정 위험이라고 돼 있는 거는 모든 재해나 병충해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딱 정해진 특정한 위험, 요 재해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라고 해서 특정한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 위험이다, 종합 위험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뭐 따로 어떤 위험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범위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특정 위험이다, 종합 위험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가축재해 보험은 대부분 자연재해 이제 다 보장을 하죠. 자연재해 보장을 하고 가축재해 같은 경우는 가축이기 때문에 다시 조수로 인한 피해들은 없겠죠. 그래서 질병에 의한 피해들을 보상을 해요. 가축은 질병 이제 보상 피해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의한 피해가 있더라.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을 보장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농작물 재해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책보험이어서 내가 보험료를 100% 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가에 많이 홍보를 할 때 그렇게 하죠. 내가 내는 보험료가 10에서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그럼 대부분 지원을 해주나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죠. 국가에서 순보험료의 30에서 38%에서 60%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가축재해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까지 지원을 해주더라. 이걸 왜 가축재해보험 같은 건 납입보험료의 50%가 돼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순보험료의 30에서 60%란 얘기는 보험료도 영업보험료가 있고 순보험료가 있고 그러니까 부가보험료가 있고 순보험료가 있어서 영업보험료로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라서 부가보험료는 국가에서 무조건 전액 지원을 해주고 이 순보험료는 30에서 60% 지원을 해주더라. 그건 국가에서 지원해주더라는 게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 60% 외에도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한 10에서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는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내가 보험에 가입했어도 까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받는 보험금 얼마 안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업자는 농작물은 NH 손보죠. NH 농협 손해보험이 되겠고 가축재해보험은 NH 손보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여러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서 DB, KB, 현대해상, 하나 여러 보험회사에서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방금 설명드린 부분들 그대로 중복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저가든 종합위험이 있더라, 논작물이 있더라, 밭작물이 있더라 세분화된 내용들이고요. 세분화된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기본적인 용어들이 어떤 용어들이 있을까? 기본 용어 정리들은 이제 배우게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도 보험이잖아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계약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배우시게 될 거고 제가 아까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을 적과 전의 종합위험이라고 했죠. 이 적과 전의 종합위험이란 말은 어떻게 나면 우리가 이제 이제 사과를 예를 들면 이제 이 과실이에요, 그죠? 과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나면 적과를 하는 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상품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일정 부분 이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잘라내버리죠.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는 속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따내버리고 딱 필요한 부분들만 제대로 상품성 있게 키워가지고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속아내버리고 따내버리고 딱 이제 상품성 있는 것들만 키우는 그 과정을 적과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따내는 거죠. 안 좋은 과일들은 따내고 상품성 있는 키울 과일만 키우기 위해서 따내는 이 작업들을 적과라고 하는데 적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과 전이 있고 적과 후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래서 이제 적과 전에는 종합으로 보장을 해주더라. 종합이 아까 제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라고 했죠. 그래서 적과 전에는 종합으로 모두 보장을 다 해주더라 라고 해서 적과 전 종합위험 그 품목에 해당되는 게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이 되겠고요. 적과 후로 가서는 또 특정한 위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은.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왔구나 라고 잠시 이해를 하고 가시는 차원에서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다 종합위험이네요. 결국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다 보장한다는 말이죠. 종합위험은 논작물 다 종합위험, 밭작물도 종합위험.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바짝물이 있네요. 대부분은 논작물이나 바짝물 가수들은 수확이 줄어들었을 때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산비 보장 바짝물이라는 것은 처음에 생산비가 얼마나 들었지,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바짝물이에요. 이거 나중에 뒤로 가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 줄었을 때 보험금을 주는 게 있고,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품목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시설도 있어요. 원예 시설 있고 버섯 재배사가 있고, 시설이 있다고 나면 시설에서 이제 재배하는 작물들도 있겠죠. 원예 시설은 원예 시설 작물이 되겠고, 버섯 재배사는 버섯이 되길 거예요, 그죠? 특정한 위험으로 이제 우리가 인삼 농작물 재보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해가림 시설, 인삼은 특정한 위험만 보장을 해주는데,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또 종합으로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그 인삼 특정 위험 종합 해가림 시설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과수들 종합위험, 수확이 감소했을 때 이제 보장을 해주는 종합위험 수확 감소 과수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위험 및 수확 전 종합위험, 이것도 물론 이제 수확이 감소했을 때 주는 보험금은 맞습니다. 이제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은 나중에 가면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요런 품목들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축재해보험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소, 돼지, 말, 가금, 기타 가축, 축사. 가축은 16축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축사까지 보장을 해주는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1권, 2권으로, 예전에 1과목, 2과목 이랬었는데 기본 이론서 편찬되면서 1권, 2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1과목은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가 되겠고, 이 과목은 2권이죠. 이 과목은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요거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 자, 1과목은 그러면 조금 더 이론과 실무 이론 부분에 가깝겠고, 이 과목은 실제 손해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이제 조금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라고 되어 있고, 자, 1권 한번 볼게요. 1권은 조금 이제 기본서가 바뀌면서, 자, 우리가 예전에는 업무방법서를 가지고 공부했죠. 업방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 기본 이론서로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론서가 이제 새로 이제 편찬되어 나오면서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험의 이해, 농업재해보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이잖아요.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시험도 농업재해보험 특성에 대해 쓰라고 나왔죠. 이번 시험에.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작물 재해보험 이런 품목들 있잖아요. 이 품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1과목에서. 그다음에 가축재해보험 제도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이렇게 나눠지니까, 자, 1과목에서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하고 가축 재해보험 제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것을 1과목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2과목 2권에서는 손해평가 개관, 손해평가 어떻게 하지, 실제로 현지 조사 내용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고, 실제로 손해평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걸 배우게 됩니다. 보장 방식별로 보상하는 손해가 뭐야,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뭐야. 예전에 이게 1과목에 했던 내용인데 2과목으로 옮겨왔고요. 손해평가 기본 단계. 자, 그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이제 과수는 어떻게 할까? 논작물, 밭작물, 종합위험 시설 작물, 그죠? 그다음에 농업 수입 보장 방식. 이런 모든 이제 품목들로 이제 보장 방식별로 손해평가를 어떻게 하고 보험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딱딱딱 분류를 해놔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도 농작물 재배와 같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러니까 손해평가 어떻게 하고, 특히 이제 가축재해보험은 특약이죠. 특별약관이죠. 특약의 손해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보험금 지급 심사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에 대한 내용까지 해가지고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에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업무방법서가 1과목이 굉장히 두껍고 2과목이 얇았어요. 얇았지만 내용이 많은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좀 기본 유닛에서 보면 2과목도 굉장히 두껍죠. 2과목에 내용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냐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약관에 있는 가축재해보험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죠. 기본 이론서로. 예전에는 뭐 약관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들이 많았었는데, 약관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굳이 막 지금은 약관을 참고로 하되 약관까지 막 자세히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험의 추세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단순 암기하고 문제 뭐 딱 그 계산식에 맞춰가지고 공식을 탁탁 푸는 이런 기계적인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이해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잘 하시고,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는 기본이겠죠. 암기를 하시고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능력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응용도 거기에서 되고 있고요. 우선 단순하게 외워서 그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응용력을 묻는 문제, 종합적인 사고, 이해를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자, 시험 제도는 이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자, 응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뭐 이런 분은 응시할 수 없어요 라는 건 이제 자세히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해서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응시 자격에서 큰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1차 시험에 한번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2차 시험은 2번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1차 시험 치고 2차 시험 치고 내년에 한 번 더 이어서 내년까지 해서 2차 시험은 2번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에 안 치고 후내년에 쳐야지, 이건 안 되고요. 내년에 쳐야 됩니다. 자, 시험 과목 1차 과목 한번 볼게요. 상법 본편, 농업 재보험령, 그다음에 농학 개론 중에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상법, 농업 재보험법, 그다음에 재배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배학이 워낙 광범위하고 내용이 많아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고요. 상법하고 농업 재보험령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농업 재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1권, 2권 아까 내용들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고요. 자,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단답형과 서술형이 주관식으로 나눠지고요. 1차 시험은 각각의 문항에 25문항입니다. 25문항, 총 75문항이 되겠네요. 자, 시험 시간은 90분, 1시간 반이라는 얘기죠. 30분 안에 시험을 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시험은 무조건 60점 넘어야 돼요.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어야 되고, 과목별로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40점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과목별로 40점 미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평균 60점이 넘더라도 과락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유의하셔야 되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단답형 5문제, 서술형 5문제, 각각 1권, 2권에서 10문항이기 때문에 20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시간 안배 잘못해서 시험 이제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 시간 안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공부하시고 시험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해보면서 이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꾸 전략적으로 잘 짜는 것도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꼭 뭐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 그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내가 풀고 싶은 거대로 내가 자신 있는 거 먼저 풀면 되는 게 2차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60점, 평균 60점을 넘어야 되고 과락만 없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것만 맞춰도 어떻게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그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민하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어가서 확실한 것들 먼저 점수를 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시험은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지 않았죠. 날짜가 나오지 않았고, 보통은 시행 일자가 1차 시험은 6월경에 봅니다. 6월 초중순경에. 네, 1차 시험을 보게 되고, 2차 시험은 9월달. 작년 같은 경우는 21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8월 말에 시험을 쳤고요. 대부분은 9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쳤습니다.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험을 쳤고요. 자, 원서 점수는 1차 시험 5월달 되겠고요. 자, 2차 시험은 7월달에 되겠네요. 왜냐면 6월달 시험 쳤으니까 합격 발표하고 나면 이제 7월달에 2차 이제 원서 접수 받게 되는 거죠. 합격 발표는 1차는 7월달, 2차는 11월달이 되겠습니다. 11월 보통 20일경 전후로 해서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굳이 1차 시험까지 막 강의를 유료 수강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차 시험은 보통 시중에 책들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뭐 1차 시험 한 권으로 끝내기, 단권으로 끝내기 이런 책 한 권 사보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대부분 합격을, 왜냐면 1차 시험 합격률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합격을 하시고, 1차 시험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많이 없었지만 이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도 뭐 강의를 그냥 무료로 해주신 분들이 많고 카페에도 무료로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1차 시험은 그런 곳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2차 시험은 기본서 1권 이것만 공부를 하시면 되지만 사실 독학으로는 그렇게 좀 쉬운 시험은 아니어가지고요. 요건 조금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인강을 들으시든지 유튜브를 들으시든지, 그죠?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셔가지고 혼자서 공부하시지 않고 가능하면 내가 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스터디를 만들거나 그룹을 만들거나 오픈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혼자 독학은 좀 힘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합격률 쭉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1차 시험 합격률도 낮았네요. 1회는 쭉 낮았고 그래도 대부분 60%에서 70% 합격률을 1차 시험은 가지고 갑니다. 올해 합격률도 67.9%, 작년보다는 떨어졌네요. 앞에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70%를 넘었는데 67.9%죠. 하지만 합격률 굉장히 높죠. 1차 시험 합격률 높습니다. 전체적인 합격률도 66% 정도 되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굉장히 낮죠. 뭐 9%, 뭐 6%, 5%, 그죠? 자, 3회 때 시험이 좀 쉬웠다고 했죠. 자, 16%, 거의 17%네요. 자, 6회 때 조금 올라갔고 7회 때 시험 출제 오류 있었죠. 13점을 그대로 준 경우들이 있었고 시험도 좀 쉬웠고 7회 때 합격자가 못 오기로 나왔고요. 이번 8회 시험 역시도 15점 만점 좀 문제가 있어요. 1과목에 10번 문제. 실은 5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회 때 20번 문제도 전부 다 15점 만점. 왜 자꾸 이렇게 문제 오류를 범하는지는 모르시겠지만 한 번만 더 꼼꼼하게 문제를 검수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오류들이 나와가지고 시험 치는 분들을 이제 불쾌하게 만들자. 자, 22년도 8회에 9,000명 정도 응시를 했고요. 1,000명 정도가 합격을 해서 11.3% 합격률이고 전체적으로 2차 시험 합격률을 보면 15%밖에 안 되네요. 정말 낮다, 그죠?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이제 쳐가지고 합격해서 가는데 실제로 가서 이제 일감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일감은 없고 또 실무 나와서 또 더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네요. 안타깝고. 문제 유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순 암기로만 가지고는 합격이 힘들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암기 테스트 위주의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왜? 단답형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를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암기 하셔야 되고 이 암기를 바탕으로 암기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해를 하시고 응용하는 응용 문제들이 나올 거고, 제가 결국은 이제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종합 복합 문제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현장 적용 문제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현장 적용 문제들이 나오면 조금은 접해보지 않은 문제들이 당황해서 시험에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그랬죠. 그래서 시험장에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나와서 찬찬히 풀어보면 결코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시험이었는데 시험장에서는 힘들어요. 처음 접해보는 유형들이 힘들고 긴장해서 힘들고 또 시간이 쫓겨서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본 암기, 단순 암기로만 가지고는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강의 꼼꼼하게 들으셔야 되고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암기하시고 응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 적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제가 알려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하지만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죠? 써보고 풀어본 사람이 이제 합격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엉덩이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책상 앞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느냐,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들 이제 몇 가지 더 적어봤어요. 이건 이제 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2022년도 기본서 1권, 2권 유튜브 강의 시청해도 될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9월달부터 강의를 해가지고 2번 반복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강의를 시작해서 더 괜찮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에 늦게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작년에 이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강의가 있잖아요. 제가 기본서를 그대로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작년 우리 강의
유튜브 교재 가지고 공부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중간중간에 변경된 사항들은 기본서를 지금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변경되었구나 조금 찾으셔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고요. 진도가 12월 달에 지금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진도가 더 높게 나갈 거예요. 하지만 올해 시험을 치셔가지고 벌써 한 바퀴를 돌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 진도에 맞춰서 따라가면 조금 가깝할 수 있어요. 진도가 느리기 때문에 22년도 강의 보시면서 개념 정리하시고 문제풀이 들어가셔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진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진도가 나는 빨라서 요 부분도 훨씬 더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22년도 강의 들으시면서 개념 정리 먼저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른 내용의 강의가 아닙니다. 자, 기본서 교재 별도로 구매해야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서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많습니다. 기본서 우리 농공원 사이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이트에 가면 기본서 올려져 있습니다. 업로드 되어 있어요. 업로드 되어 있고 대부분 카페들, 이제 스터디 카페들을 가면 다 카페지기들이 올리는 게 있습니다. 다운받으셔도 되고 또는 내가 다운받아서 보기 싫고 실제로 나는 실제로 이제 활자를 보면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학원이나 이런 카페에서 공동 구매하거나 책 판매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구매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다운받아서 내가 제본을 해도 됩니다. 농구문에서. 또는 굳이 제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농구문 사이트에서 다운만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보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2차 시험 1과목, 2과목 어떻게 공부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업무 방법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1과목 하시고 2과목 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1과목 먼저 보시고 2과목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 1과목에 이제 그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암기하시면 다 나중에 까먹을 거예요. 우선 먼저 이해하시고 이렇구나 라는 거 좀 속도가 가시고 농작물 재보험에 관련된 것만 먼저 보시고 2과목을 하고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축도 1과목 보시고 2과목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2과목 먼저 공부해도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1과목 보시고 2과목 이어서 공부하시는 게 낫겠다. 1과목에 내가 농작물을 공부했다면 2과목에 농작물을 자, 그 다음에 1과목에 밭작물을 공부했다면 이어서 2과목에 밭작물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손해평가 시험용 계산기 어떤 거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카시오 FX 570 ES 플러스를 가지고 공부하긴 했어요. 근데 57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단가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한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천 단위 구분 있죠? 천 단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사용하던 이제 이거 계산기인데 저는 그냥 콤마를 이렇게 찍어서 썼어요. 이렇게 네임펜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굳이 나는 천 단위 구분되는 계산기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카시오 거 중에서는 천 단위 구분은 350MS가 천 단위 구분됩니다. 이 정도 이제 구매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계산기는 내가 손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든 구입을 하셔갖고 계속 그 계산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회원들 중에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있고 카페 스터디 회원이 있는데 이거 차이점이 뭐예요?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차이점은 카페에서 스터디 회원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회비를 내고 그냥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SNS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유튜브 사용이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그냥 카페에서 그냥 한번 회비를 내고 나는 계속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연회비를 내시고 카페 스터디 회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카페에서 공부를 하시고 문제풀이나 이제 같이 우리 오픈 단톡을 하거든요. 단톡에서 정보 공유를 하시는 분들이 카페 스터디 회원이 되시겠고요. 카페 스터디 회원 같은 경우는 저희는 월 20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 그다음에 유튜브 회원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죠. 유튜브는 구글 시스템이에요. 구글에서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23년도 유튜브 회원 같은 경우는 월 24,000원 씩 결제가 될 거고 유튜브로 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자, 유튜브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나면 저한테 문자 주시라고 했어요. 문자 주시면 제가 카페로 초대해서 교재 다운받을 수 있도록 카페 초대장 보내드린다고 했고요.
카페는 저희 카페는 공개 카페가 아니고 비공개 스터디 카페이기 때문에 초대장이 있어야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저한테 문자 주셔야만 초대장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 그 이야기 이제 꼭 그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 그 유튜브 회원님에서 이제 카페 오신 분들이 간혹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카페 강의가 열리지 않아요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유튜브 회원님들은 유튜브로 강의를 듣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회원님들은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카페 강의는 카페 스터디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곳이라서 등급이 차별화되어 있고 게시판에 글들도 차별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웹사이트들은 농업 교육 포털, 뭐 병충해 같은 거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농사로 하고 농업 교육 포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상세하게 나와 있고 품목별로. 그다음에 농업 인적 자원 개발 센터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우리 시험하고 관련 있는 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구문이죠. 농구문에 가서 농구문 안에서도 손해평가 자료실이 따로 있어요. 손해평가 자료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시험 관련이나 기출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서, 이론서 다운로드 같은 게 다 가능합니다. 시험을 우리가 접수하거나 합격자 발표를 알아보기 위해 들어가는 것은 큐넷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하고 큐넷 사이트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대부분 블로그나 카페에 가면 다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도 되겠고, 물론 저희 카페나 저희 블로그에도 이 유용한 참고 사이트는 링크가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대충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쭉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올해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미 한 바퀴를 돌고 뭐 내년 시험 공부를 시험 공부만 차곡차곡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제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손해평가사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들어와갖고 정말 손해평가사의 손자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요 정도는 알고 그래도 손해평가사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서 개론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가지고 1과목, 2과목 강의 이어갈 거고요.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강의가 한 40분에서 50분 강의가 날마다 한 타임씩 이어져 갈 거고, 처음에는 1과목 한 이틀 정도, 월화 정도, 2과목이 수목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1과목 한 이틀, 2과목이 3일 정도 해서 2과목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나가는 걸로 해서 수업 진도 맞춰 나갈 거고요. 강의는 12월부터 해서 아마 4월에는 끝이 날 거예요. 작년 저희가 한 기본 강의 횟수를 보면 4월 안에는 끝날 겁니다. 그래서 12월에서 4월 안에까지 해서 개념 강의가 끝나겠구나 라고 자꾸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도가 훨씬 더 빨리 나가는 분, 앞에 거 더 빨리 공부하신 분들은 22년도 강의 들으시면 돼요. 23년도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도 22년도 강의 들으실 수 있고요. 지금 23년도 카페 스터디 회원도 22년도 강의 카페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강의 참고하셔가지고 개념 정리 먼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함께 공부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물론 소개 요 강의 영상만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죠? 먼저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축하 말씀드리고요. 카페에서도 이제 동차 합격부터 해서 합격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배출되었더라고요. 축하의 말씀드리고, 애석하게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한번 실패해본 경험들이 내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공부가 1년 하는 거하고 2년 하는 거하고 정말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 다시 다 잡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고, 마음 굳게 묵으시고 열심히 이제 내년 공부하셔가지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